20년 동안 철저히 숨겨져 있던 하나의 무기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시험 장면도 없었으며 재원표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이름 해성-5. 이 미사일의 등장은 단순한 신형 무기 공개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 해상 전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해성-5는 처음부터 공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기는 존재 자체가 노출되는 순간 전략적 균형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극소수만 알고 있던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내부에서도 개발 여부를 정확히 아는 인원은 제한적이었고 외부에서는 단지 추측만 오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최근 장보고 3배치, 이 잠수함 진수식 현장에서 모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통상 잠수함 진수식은 선체 공개에 그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함체 주변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원통형 캐니스터, 그리고 외형은 끝까지 가려졌지만 외부에 명확히 적힌 이름 해성-5. 군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군사 세계에서 설명 없는 공개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개발과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제 전력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간부터 주변국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한반도로 쏠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해성-5는 기존의 한국 해군 미사일 계보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대함 타격 능력은 정밀하지만 요격 가능한 아음속 미사일에 기반해왔습니다. 안정성과 정확성은 뛰어났지만 상대가 충분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대응이 가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해성-5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마하 3 이상 초음속 영역에 진입한 이 미사일은 탐지에서 요격까지 주어지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압축시킵니다. 속도가 초음속을 넘는 순간 방어체계는 계산 실수 하나로도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해성-5는 기존 대함 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이 됩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 무기가 단순히 해군만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성-5는 잠수함과 수상함은 물론 지상발사체계, 나아가 전투기 탑재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플랫폼에 묶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 타격 체계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중국 해군과 주변국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항공모함 전단과 대형 수상함에게 가장 치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격은 어렵고 대응 시간은 짧으며 단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기존과 같은 접근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해성-5의 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무기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준비된 결과물이며 필요할 때만 그 존재를 드러내는 전략적 카드입니다. 한국은 이 무기를 통해 더 이상 보여주기식 억제력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억제력을 확보했음을 암묵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해성-5가 왜 러시아와 인도마저 놀라게 만들었는지, 왜 이 미사일이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선 존재인지, 그 진짜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해성-5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한국 대함 미사일 체계가 어떤 한계 위에서 발전해 왔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해군의 주력 대함 타격 수단은 아음속 기반의 정밀 유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명중률과 신뢰성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속도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음속 대함 미사일의 가장 큰 약점은 대응 시간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탐지 이후 요격까지의 시간 여유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이지스 체계나 함대 방공망을 갖춘 상대에게는 이론적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즉, 공격자는 정밀성을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돌파력에서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성-5는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속도를 조금 높인 개량형이 아니라 대함 미사일의 운용 개념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하 3 이상의 초음속 영역에 진입하면서 요격이라는 개념 자체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음속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시간입니다. 표적이 레이더에 포착된 순간부터 충돌까지의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방어체계는 연속적인 판단과 교전 과정을 거의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판단 지연이나 오차가 발생하면 방어망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해성-5는 바로 이 취약점을 노립니다. 하지만 해성-5의 진짜 차별점은 속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초음속 미사일은 이미 러시아와 인도가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초음속 성능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습니다. 기존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은 크기와 중량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길이가 길고 무게가 무거워 특정 플랫폼에만 제한적으로 탑재할 수 있었고 운용 유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성-5는 이 문제를 설계 단계부터 다르게 접근합니다. 잠수함 발사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크기와 직경을 억제해
어뢰 발사관급 체계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별도의 대형 수직 발사관 없이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잠수함 전력의 은밀성과 결합될 경우 위협 수준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지점에서 해성5는 단순한 대함미사일을 넘어 하나의 플랫폼 파괴 무기로 성격이 바뀝니다. 상대는 어디에서 발사될지 알 수 없고 탐지 후 대응할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상함은 물론 항공모함 전단 역시 방어 계획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해성5가 특정 군종에 국한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미사일은 해군 단독무기가 아니라 지상 전력과 공군 전력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을 수 있는 확장성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일 무기의 성능 향상이 아니라 한국군 전체 타격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해성5는 기존 한국 대함 미사일의 연장선에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 미사일은 요격 가능한 무기에서 요격을 전제로 설계하기 어려운 무기로의 전환점이며 한반도 주변 해상 전장의 계산식을 근본부터 다시 쓰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무기가 세계 초음속 미사일 강국들과 비교해 어디까지 도달했느냐입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기준은 오랫동안 러시아와 인도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무기는 러시아가 개발한 야온트 계열과 이를 기반으로 공동 개발된 인도의 브라모스입니다. 두 미사일 모두 마하 3급 속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무기로 평가받아 왔으며 세계 해군 전력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무기에는 공통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크기와 중량 문제입니다. 초음속 비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 구조와 연료 체계는 필연적으로 미사일을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길이는 8m 이상, 중량은 2톤에서 3톤에 달하는 수준으로 커졌고 이는 운용 플랫폼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야온트를 전투기에 탑재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인도 역시 브라모스를 공대함 미사일로 운용하기 위해 경량형을 따로 개발해야 했고 대형 전투기를 개조한 뒤에도 단 한 발만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초음속 성능은 확보했지만 플랫폼 확장성이라는 문제에서는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해성5의 존재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해성5는 같은 마하 3급 초음속 영역을 목표로 하면서도 크기와 중량을 근본적으로 억제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길이는 약 6m대, 직경은 어뢰 발사관과 호환 가능한 수준, 중량 역시 기존 초음속 미사일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소형화가 아니라 설계 철학 자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초음속 미사일에서 크기와 중량을 줄인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과제입니다. 추진 효율과 비행 안정성, 구조 강도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인도가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이 문제를 한국이 조용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해성5는 속도 경쟁에서 앞서기보다는 운용 가능성의 범위를 넓히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으면서도 수상함과 지상 발사 체계, 나아가 전투기 외부 무장 탑재까지 염두에 두는 설계는 기존 초음속 미사일 계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접근입니다. 이 차이는 전술적 의미에서 매우 큽니다. 러시아와 인도의 초음속 미사일은 위협적이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발사될지 상대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성5는 발사 플랫폼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상대의 탐지와 대응 계산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위협의 방향과 시점, 발사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워지는 순간 억제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결국 해성5가 러시아와 인도를 놀라게 했다는 평가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속도만 놓고 보면 비슷한 영역에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음속이라는 성능을 어떻게 실전에 녹여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한국은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남은 핵심은 이 미사일이 어떻게 플랫폼의 한계를 깨트렸느냐입니다. 해성5가 기존 초음속 미사일들과 본질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은 바로 플랫폼의 한계를 어떻게 다뤘느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성능이 올라갈수록 특정 플랫폼에 묶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얻는 대신 운용의 자유를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해성5는 이 공식을 처음부터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를 기준점으로 삼고 설계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뢰 발사관과 유사한 체급을 유지하면서 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단순한 소형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은밀성과 기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수함은 그 자체로 가장 탐지하기 어려운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결합되는 순간 상대 해군은 방어 체계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알 수 없는 위협에 대비해야 하며 탐지에 성공하더라도 해성5는 이 구조를 현실화시키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해성5의 설계는 잠수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체급을 유지하면서 수상함과 지상 발사 체계로의 확장을 염두에 둔 구조는 이 미사일을 단일 용도의 무기가 아닌 다영역 무기로 만듭니다. 이는 해군과 지상 전력이 동일한 타격 수단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작전 계획의 유연성을 크게 높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연결고리가 바로 전투기 탑재 가능성입니다. 기존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이 전투기 탑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속도 때문이 아니라 크기와 중량 때문이었습니다. 해성5는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체급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외부 무장 형태로 전투기에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KF-21과의 연결성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KF-21은 다목적 전투기로서 다양한 무장을 통합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해성5가 실제로 공대함 운용이 가능하다면 이는 한국 공군이 초음속 대함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해상 전장의 주도권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확장이 하나의 미사일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해성5는 플랫폼마다 별도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 체계를 중심으로 운용 영역을 넓히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지보수와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결국 해성5는 속도만 빠른 무기가 아닙니다. 이 미사일의 진짜 위력은 어떤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잠수함에서든 수상함에서든 지상에서든 그리고 하늘에서든 해성5는 동일한 질문을 상대에게 던집니다. 이 위협을 과연 막아낼 수 있는가? 이제 그 답을 고민해야 할 차례는 상대방에게 넘어갔습니다. 해성5의 설계 철학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공군 전력과의 연결 가능성입니다. 이 미사일이 단순히 해군 전용 무기로 머물렀다면 전략적 파급력은 지금보다 훨씬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성5는 처음부터 공중 발사까지 고려된 구조를 전제로 한 체계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한국 공군은 대함 타격 능력에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밀 유도 능력은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돌파력을 갖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상 타격 임무는 주로 해군 전력에 의존해왔고 공군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 해성5는 이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만약 이 미사일이 전투기 외부 무장 형태로 운용될 수 있다면 공군은 단숨에 초음속 대함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장 추가가 아니라 작전 개념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해상 표적은 더 이상 특정 해역에 묶이지 않으며 적 함대는 하늘과 바다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KF-21의 존재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KF-21은 다목적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전투기로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해성5가 KF-21에 통합될 경우 한국은 자국 개발 전투기와 자국 개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결합한 독자적인 타격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KF-21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이 보류된 흐름입니다. 이를 단순한 기술적 어려움이나 실패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미 기반이 마련된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별도의 신규 미사일을 만들 필요 없이 해성5를 확장 운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성5는 단일 무기를 넘어 한국군 전체 타격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해군은 잠수함과 수상함에서 운용하고 공군은 전투기에서 동일한 계열의 무기를 사용하며 지상전력 역시 동일한 체계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군이 서로 다른 무장을 사용하는 구조보다 훨씬 높은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전술적 관점에서 이 변화는 매우 큽니다. 상대는 특정 군종의 움직임만 감시해서는 해성5의 위협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육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어느 방향에서 타격이 시작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억제력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완성됩니다. 결국 해성5는 속도와 파괴력 이전에 구조를 바꾸는 무기입니다. 해군과 공군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타격 체계로 묶어내는 이 미사일은 한국군 작전 개념의 진화를 상징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질문은 왜 지금 이 무기를 공개했느냐입니다. 해성5가 지금 이 시점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과시가 아니라 계산된 공개이며 기술 시연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이 무기는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존재를 드러내는 억제 수단으로 준비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억제력입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상대 해군 전력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항공모함 전단과 대형 수상함은 접근 자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기존의 방공망과 요격 개념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성호는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격을 전제로 작전을 설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수출과 연계된 전략적 신뢰입니다. 한국은 장보고 3개월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 전력을 해외 시장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잠수함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 가치는 단순한 함정 판매를 넘어섭니다. 이는 완성된 타격 체계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구매국 입장에서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해성호는 하나의 무기라기보다 패키지에 가까운 성격을 띱니다. 잠수함과 수상함 전력, 그리고 공군 전력까지 하나의 미사일 체계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는 국제시장에서도 드문 사례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생산국을 넘어 체계 제공자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변국 반응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성호는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접근하는 모든 해군 전력은 이전과 같은 전개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서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계산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무기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성호는 20년에 걸쳐 준비된 결과물이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무기를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는 카드로 유지해왔고 지금은 그 카드의 존재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공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재원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고 운용 방식 역시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사 세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을수록 억제력은 더 커집니다. 상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성호의 진짜 위력은 속도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무기는 계산을 어렵게 만들고 접근을 주저하게 만들며 결정의 비용을 높입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고 필요할 때만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해성호가 단순한 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전략 무기로 평가받는 이유